그 다음에 44페이지죠. 이제 법률적 측면이요. 법적 측면에서는 우리 교재는 그게 빠졌는데 첫 번째는 공법적 측면이 있고 첫 번째요. 공법 측면에서는 규제와 조장이겠죠. 공법은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규제와 조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법이란 단일한 과목이 있어서 여기서 말이 안 올 거고. 근데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27회 같은 경우에도 공법적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개론회가. 근데 사실은 저는 그 4문제가 저는 더 어렵대요. 공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공법을 하셨던 분들은 뻔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4개 거저 얻고 가는 문제. 그래서 중개사 과목이 1, 2차가 잘 짜여진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보통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할 건데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실 때도 4시간을 한꺼번에 보시면 재미없습니다. 4시간을 한꺼번에 인터넷 보고 참기가 쉽지 않죠. 처음에는 자세를 정자 잡고 보시다가 점점점 혼자 떠들고 있죠.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주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실 때도 한 번에 다 보시면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쪼개서 보시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학 정의만 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가 내 거지 대충 들어오면은 대충 남의 겁니다. 적당히 알면은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자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로 하시더라도 정확하니. 그렇기 때문에 제 과목은 다독이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 정독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교재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약집을 저는 느리게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약집은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요약집입니다. 한번 써보시면은 처음에는 삼류 소설을 쓰게끔 돼요. 길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줄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약집도 본인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구하시더라고요. 구하는 열정은 좋은데 의미 없습니다. 이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0권을 사가지고 한 번씩 10번 읽어보는 것보다는 한 권을 10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수업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아마 인터넷 강의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현장에 오셔서 듣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애 밥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집중력 떨어지니까 여기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법 측면이요. 그래서 공법 측면에서는 규제와 조장이나 사법 측면에서는 권리관계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널리 알리는 거죠. 권리관계 공시라는 것을 우리 광해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법 측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협의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이죠. 책의 순서가. 이런 카테고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협의부동산이요. 그래서 여기 협의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첫 번째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민법상.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법 제99조 1항에서 나오는 거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에 딱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주로 토지는 당연히 어쩌니까 포함될 거고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 위에 붙어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얘기하고 정착물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죠.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얘기는 소유권의 범주가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도 사고 땅속도 내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민법 212조에 따라서 상하에 미친다. 그런 말 나오죠. 그거를 지금 해석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부동산 등기법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거죠. 3가지요. 세배부동산은 민법상 법률상 개념이고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것을 협의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오는 게 이제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이란 말은 원칙은 부동산이 아니었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준.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준부동산 똑같은 말이 이제 의제부동산이요. 우리 의제란 말은 가짜로 만들어 놓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을 의제라고 하죠.
우리 의족 있고 의수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반드시 어떤 특별법에서 등기나 등록이나 이런 공시효권, 이게 등기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친 그 물건이 바로 준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시효권형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협의부동산은 법에 딱 써져 있습니다. 근데 준부동산은 민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행법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그 물건만이 준부동산이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전부 다 준부동산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는 동산입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 등록법에 따라서 등록을 마친 그 자동차만 준부동산이지 모든 자동차가 다 준부동산,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자,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각 개별법이 있으므로 준부동산화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개별법에 따라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 가서 자동차를 등록을 하죠. 그 등록을 하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번호판이 나오죠. 그때 비로소 준부동산이 되는 거죠. 됐어요? 만약 선박도 예를 들어서 그냥 배는 동산입니다. 근데 선박 보존등기에 따라서 보존등기 된 그 선박만이 준부동산이지 모든 선박이 다 준부동산, 그 말은 아니란 얘기. 그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 딱 정해졌는데 여기들은 특별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종류가 이제 몇 가지냐면은 선박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그 다음에 업권 또는 임목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박 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전부 다 개별법에 따라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개별법 또는 단행법, 특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이제 멀리 가자면은 쉽게 나오면은 요것만 딱 물어보죠. 이게 문제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복합 개념이란 말은 기술적 또는 유형적 또는 법률적, 경제적, 무형적을 동시에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가장 쉽게. 좀 더 멀리 가면 이제 요걸 섞어서 나오겠죠. 복합 개념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 위치, 자본 등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요렇게 하면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면은 요 녀석에 대해 두 개를 더하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광해부동산이라고 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광해부동산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광해부동산은 그죠, 민법상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틀렸죠. 요것만 나타내니까. 민법상 개념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가 토지 얘기요. 지금 우리 교재 어디까지 왔냐면은,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4페이지 보시면은 법률적 측면하고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 나오죠. 협의 부동산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99조 1항 나왔죠. 그러니까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종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습니다. 요렇게. 딱 그 한 줄 얘기가.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에서 맨 첫 번째는 1번은 그저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근데 그 얘기는 민법에서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니까 빼고 우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밑에 동그라미 2번 얘기요. 아래쪽 보시면은 212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요. 토지는 제가 이런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당연히 제가 샀으니까 제 거 맞겠죠. 근데 토지의 소유권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거를 말하면 수평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수평공간 또는 2차원 공간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도 제가 산 거고 땅속도 제가 산 거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의 범주는 수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에 미친다. 그런데 상하에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중공간 이렇게 말할 거고요. 여기는 땅속이기 때문에 이제 지중공간이라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표면도 있고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읽어보시면은 상하에 미치는데 하나가 더 들어있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그 말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것은 무한적으로 공중, 무한적으로 땅속은 아니란 얘기.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공중관 또 두 개로 나눠서 공적 공중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공중관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적 공중관은 제 권리가 침해를 받더라도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명 항공권, 전파권이 그래요. 저희 집으로 지금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제가 악을 쓰면서 돈 내놓고 가라라고 해도 안 들려요. 다시 말하면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고 내 권리에 침해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공중과는 그죠, 소유권 범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뜻. 그 얘기가 어디에 쓰냐면 오른쪽 페이지 위에 써져 있어요. 좀 이따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적 공중과요. 근데 사적 공중과는 이제 어쩌니까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 집으로 고압선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그죠? 또는 일조권 문제 같은 거, 그죠? 빛을 앞을 가리니까 그럴 때는 권리 구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저 뒤로 가자면 TDR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권 이전 제도. 그래서 트랜스퍼럴 디벨롭먼트 TDR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저 뒤쪽 가면 개발권 이양 제도. 요거는 사적 공중권 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TDR 제도 오로지 뭡니까? 공중권에 대한 얘기지 요거 얘기 아니죠. 말뜻이. 그래서 요 놈은 내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공중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적 공중과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공적은 주장할 수 없고 구제받지 못한다. 내 소유권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땅속 같은 뭐가 있냐면 지하의 미채굴 광물이요. 만일에 저희 집 땅 밑에서 다이아몬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캐고 있대요. 그래서 제 땅 밑에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의 미채굴 광물. 그래서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상 권리의 객체지 민법상 권리 객체가 아니란 소리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권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얘기. 그 말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뜻이. 그런데 좀 더 정확하니 그러면 이때 미채굴 광물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빠진 말이 광업법에 열거된 미채굴 광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미채굴 광물이 아니라 광업법에 열거된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강권, 채굴권을 등기 등록한 사람까지 토지 소유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모든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권리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틀렸죠. 모든 것이 아니라 그죠, 광업법상 열거된 미채굴 광물만. 그렇다면은 광업법에 열거된 미채굴 광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알고 있는 광물은 다 포함됐습니다. 금, 은, 구리, 동, 철, 납, 주석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미채굴 광물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미채굴 광물이 아니라 광업법에 열거된 미채굴 광물은 토지소유자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권리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고 문제가 이미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죄. 이제 하나 더 합시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이 범위에 미친다. 그 말은 소유권의 범주에 한계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중도 있고 땅속도 있는데 공중도 무한정 공중이 아니라 사적 공중만 미치고 공적은 안 미치고 땅속도 일정한 범주 있는데 지하의 미채굴광물은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 더 깊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정당한 이익이란 말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기준이란 말은 지상으로부터 100m까지는 사적, 공적은 101m 그 말 아니란 얘기.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법 철학적 논리에 따라 틀리는 거지 일조로 100m 자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이해하실 수 있죠? 저희 집 바로 앞에 롯데월드 123층짜리 지금 다 지었거든요. 거기는 몇 메타나 될까요? 저 딱 쓰러지면 저희 집까지 딱 맞아요. 쓰러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는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는 그죠, 공축공장은 훨씬 더 높을 거고 시골은 낮을 수도 있죠.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당한 이익은 그죠,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이해하실 수 있죠?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했던 얘기를 다시 읽어볼게요. 그 얘기가 44페이지 아래쪽에 기억본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은 데는 다 안 읽죠? 중요한 데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제가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집에서 책을 좀 읽어오시면 좋을까요? 그냥 오시면 좋을까요? 구두계약도 계약이 맞죠?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대답이 점점 줄어든다. 근데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것하고 안 읽어보고 들어보신 것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걸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한 요건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주교사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죠. 솔직한 얘기는. 그러니까 안 쉬우니까 돈 되잖아요. 그 한 줄 써주고 적게 하는 몇십만 원에서 몇 억 받을 수 있죠. 합시다. 그래서 짜증날 때마다 1,0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씩 하시면서 절대로 지치지 마세요. 우리 좋으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말이 다 안 들려요. 지금 이 과정을 2번 들으신 분 계시고 처음 들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2번 들으신 분은 분명히 틀릴 거예요. 저 똑같은 말 합니다. 똑같은 말로 점점 파생을 시키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네 지금 한국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안 들려. 근데 2번, 3번 들으면 그 말이 훨씬 더 빨리 들립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계시면은 야간에도 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말 하는데 주간에서 안 들렸던 말이 야간 가면 또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저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언제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토의하면 분명히 가능해요. 저도 전라도 촌놈이고 학교도 여기서 나왔고요. 고등학교 여기서 나왔고 대학도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 오면 전부 다 선배, 후배 다 아는 사람. 아마 한두 달에만 거치면 대충 다 연결될 건데요. 몇 달에만 거치면 거의 다 아마 다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해봅시다. 자, 기억법 읽습니다. 토지의 효용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을 미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유권이 상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석주를 줄이면은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대요. 그런데 상하에 미치는데 무한정 상하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대요. 됐죠? 그래서 공중도 미치는데 사적 공중권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공적은 내 거라고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항공권, 전파권은 주장을 못합니다. 비행기 지나가더라도. 그런데 땅속도 어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지나가면 그 지하철이 보통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건 맞죠? 그래서 요즘 대심철도라고 들어보시는 거 지하 200m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어쩌니까 소유권의 범죄가 포함이 안 돼요. 물론 서울의 도시철도공사법 따르면은 이게 어쩌니까 보통 20에서 40m라는 그런 말 나오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는데 그 범주가 정확히 딱 20m, 40m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우리 어떤 상식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만 그것은 정당한 이기는 범위 내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하에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으니까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타인도 그 토지 상공과 그 다음에 지하는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토지 상공이니까 공적 공중과는 안 미치고 그 말은 침해를 하더라도 구제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나 땅속도 일정한 범위 한계는 침해하더라도 침해한 것이 아니란 뜻 그 말 뜻이 그죠?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타인의 소유에서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설 지나가는 아까 고압선 얘기 그런 것을 어쩌니까 그러니까 송전사 고압선은 사적 공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공중은 어쩌니까 타인의 땅으로 무한적으로 지나간다면 무작정 지나간다면 안 되겠죠. 손해를 입히니까 대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조권 같은 것도 손해를 미쳤으니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전선이라든가 고압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조권 같은 것은 사적 소유권의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정착물.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쪽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적 의미로 보자면 정착물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것을 우리 정착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에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정착물 맞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걸 나타내는 건 첫 번째 의미가요. 우리 쪽에서는 국어적 의미가 아니라 민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토지와의 관계를 놓고 봤었을 때 독립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정착물의 구별 기준이 정착물이라는 의미가 국어적 의미가 아니라 법률상 개념으로 따진다는 얘기. 국어적으로 보자면 정착물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고정돼서 움직이는 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률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토지와의 관계로 따졌을 때 독립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여기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은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대표 케이스가 건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독립성 이런 것들, 즉 건물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반드시 뭐랍니까? 등기를 하는 거죠. 맞죠? 따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다. 그 말 뜻은 독립된 거래객,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객체가 되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거래객체가 안 되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독립성 있는 것들은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 별도의 등기를 하더라. 이런 애들은 뭐로 봅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요. 그런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를 뭐로 보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본다는 이야기.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 관계에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돌담, 교량, 정원수 같은 거. 물론 수모가 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는 것. 그래, 그런 정원수 같은 것은 뭡니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만일에 제가 이런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기 정원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담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요 집을 사서 등기를 했었는데 여기 정원수하고 담은 등기를 안 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누가 훔쳐갈까 두려워서. 근데 저건 어쩝니까? 부속물로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딸린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집을 사면 전부 다 부속물이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별도 등기 안 하고 이건 정착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겠습니까?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그저 부속물로 본다는 얘기. 그래서 만일에 문제를 쉽게 말하자면은 토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으면은 정착물로 보는 거고 등기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바로 건물이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없는 것들은 등기 안 하는 거고 부속물로 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꾸면은, 그래서 정착물의 종류는 건물인 정착물이 있고 건물 아닌 정착물이 있죠. 여기 가장 대표 케이스가 바로 건물이니까. 이게 건물인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아닌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인 정착물은 독립성이 있다, 별도 등기를 한다는 얘기고, 건물 아닌 정착물, 아까 정원수라든가 돌담 이런 애들은 건물 아닌 정착물이죠. 그때는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문을 만들자면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정착물은 건물이다, 이게 맞는 건지, 건물은 정착물, 요게 맞는 건지, 둘 중에 하나. 건물은 정착물, 요거는 맞는데 정착물은 다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 아닌 정착물도 있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런 지문들이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또 써져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 교재 77페이지 77페이지 오시면 거기 OX 핵심 퀴즈 나왔죠? 그게 지문이에요. 거기를 좀 잘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월달쯤 되면 그 지문을 제가 또 드릴 거예요. 저 그런 지문을 약간 1,50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아니, 말을 다 풀어놨을 게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마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1, 2월달 과정에는 자료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3, 4월달 가면 지문 자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5, 6월달 가면 문제를 다 만들어 또 드릴 겁니다. 우리 결국 문제로 푸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1, 2월달은 뒤에 기출문제 안 풉니다. 일단은요. 이론 문제 해놓고, 그 다음 3, 4월달 가면 기출문제 풀면서 지문 드릴 거고, 5, 6월달 가면 또 문제 풀어오고 이렇게 계속 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건물인 정착물 있고 건물 아닌 정착물,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건물은 정착물이다 100% 맞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근데 정착물은 건물이다 그 말 아니잖아. 정착물 안에는 건물인 정착물 있고 건물 아닌 정착물도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 기준. 그 다음에 구별한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부착 상태. 어떻게 붙어있는가 따라서 부착 상태요. 구별 기준 부착 상태에 따라서 항구적, 일시적. 첫 번째는 항구적. 항구적이라는 말은 특정 장소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항구적인 것은 우리 뭐로 보냐면 정착물로 봅니다. 정착물요.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는 이걸 뭐로 보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착 상태에 따라서 정착물. 그래서 항구적인 것은 정착물로 봅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일시적. 특정 장소에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시계 같으면 어쩝니까? 항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면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어쩝니까?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쩝니까?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관계.
그러니까 부착 상태에 따라서 고정됐냐 고정이 안 됐냐. 그러니까 똑같은 수도꼭지도 집에 붙어있는 수도꼭지는 정착물 부동산 맞아요. 그런데 건재상에 있는 수도꼭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동산이죠. 이해하신 거죠? 또는 집에 있는 어쩌니까 욕조에 있는 욕실에 있는 그 욕조는 분명히 고정돼 있으니까 정착물 맞죠. 그런데 건재상에 있는 욕조 그거는 동산이죠.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뻔한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란 말은 누가 했는가? 집 주인이 했는가? 세입자가 했는가? 그러니까 만약 첫 번째는 집 주인,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설치한 것을 뭐라고 해서 정착물로 보는 거고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집 주인. 그런데 임차자, 이번에 세입자 했잖아요. 임차인이라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고 그들은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중에 나올 때 내 거니까 뜯어 나올 수 있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합치. 의사합치란 말은 계약서 작성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사합치가 됐다는 얘기는 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보는 거고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의사합치가 안 됐다는 얘기는 계약서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정착물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만일에 이번에 집을 하나 샀어요. 이런 집을 샀는데 집을 살 때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탁자가 멋있는 탁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탁자가 아니라 400년 이상 묵은 나무에 밑을 잘라가지고 멋있는 궤목으로 그야말로 용 모양의 멋있는 탁자가 있더라고요. 저게 너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걸 달라고 말했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잠금 치고 저기 들어가서 봤더니 저게 거실에 떡 놓여있대요. 얼마나 고맙던지 내 마음을 어찌 알고. 그래서 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원주인이 와가지고 저거 달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약서 줘봐. 계약서에 써져 있으면 정착물이니까 내 거고 부동산이니까. 계약서에 안 써져 있으면 정착물 아니니까 동산이니까 지 가져간대. 맞죠? 그러니까 우리 법률관계는 미사여구가 또는 법률적인 용어가 필요 없죠. 그냥 의사표시니까 말로 써놓으면 되죠. 맞죠? 그게 바로 계약이니까. 그래서 의사합치가 되면은 정착물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의사합치가 안 되면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니까 결국에 나중에 어쩌니까 이런 관계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적합성. 여기 적합성이란 말은 특정한 용도에 정확히 맞게 고안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저 시계 같으면 어쩌니까 여기서는 시계가 잘 돌아가는데 저희 집 가져가면 저 시계 안 돌아가죠?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니까 적합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집에 있는 보일러는 어쩌면 거기서 꼭 있어야 되겠죠. 요 문자가 여기서만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저 떼 가지고 집에 가면 쓸모도 없습니다. 떼갈 리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적합성이 있다는 말은 그 특정 장소에서 특정 용도로 쓰게 고안되는 것은 적합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성이 있는 것들은 그 장소에 특정 장소에 있으면서 특정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꼭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떼면 안 되겠죠. 부동산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특정 장소, 특정 용도가 아니라 어디든 다가 쓸 수가 있대요. 그죠? 그럼 어디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적합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동산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3동 701호의 방범창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말했잖아요. 그때는 적합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부동산으로 봐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유리창 여기서만 의미가 있죠. 요걸 떼가지고 저희 집 가져가면 어디 쓸모 있을까요? 줘도 안 갔습니다.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엔 설치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치 의도에 따라서 이건 제거했을 때, 제거 시, 그거를 떼어냈었을 때요. 제거했을 때 가치의 증감. 그걸 떼냈을 때의 가치가 어쩌니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진 건 어쩌니까 떼지 마세요.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치란 말은 기술적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법률적 다 됩니다. 그걸 떼냈을 때에 인허가 조건에 하자가 된대요. 그러면 그거 정착물 떼지 말라는 소리. 이해하시는 거죠? 가치가 먼저 경제적이 먼저 따라오겠지만은 그죠? 법률적, 기술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 말 뜻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떼어냈습니다. 제거시. 그러니까 이제 떼내더라도 제거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치의 증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라겠습니까? 동산이라는 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별기는 5개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부착 상태에 따라서, 당사자 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사합체에 따라서, 적합성 유무에 따라서, 설치 의도에 따라 구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5가지에 따라서 해결하더라도 이 5가지를 해결하더라도 해결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건 A란 물건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 갑과 을이 매매 쌍방 간에 지금 사고 팝니다. 그런데 이 다수값을 따라서 어디에 적용을 시키더라도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별이 불분명하거나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반드시 다툼이 있으니까 그걸 정해놔야 되겠죠. 맞죠? 이럴 때 그러니까 특정 물건이 거래 당사자 관계에서 정착물이 아닌지 구별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 누구 걸로 하죠? 매수인 것입니다. 매도인 것이 아니라 매수인. 그거. 그러니까 특정 물건이 거래 당사자 관계에서 구별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는 매도인 것이 아니라 매수인 걸로 보자는 얘기. 그게 포인트인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 요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요거죠 지금요. 그래서 구별이 애매할 때는 뭘로 보자? 매도인 것이 아니라 매수인 걸로 보자는 얘기. 그럼 매수인 걸로 본다는 얘기는 뭘로 나섭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고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는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 여기가 끝. 그러니까 저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에 하나요. 이것도 장담할까요? 올해 시험에도 복합개념 논리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나오니까. 이걸 빼면 말이 안 돼요. 또 우리 3월달부터 아마 모의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복합개념은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는 강사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 저도 한 번 낼 거예요. 그러면은 모의고사는 어쩌니까 어떤 걸 내겠습니까? 그래도 지속으로는 그래도 중요하고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냈겠죠. 그냥 심심해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냈는데 우연의 일치로 매번 중복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파트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해설지가 다 나와요. 그 해설지는 페이지 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차례 있죠. 거기 앞에 차례에다가 발을정자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시면 딱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념에서 이번 나왔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어쩌니까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4-5번만 지나가면은 발을정자가 써진 파트가 있고 안 써진 파트가 있겠죠. 그러면 자주 써지고 많이 써지는 파트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그죠? 그 파트는 이제 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맞을 거니까. 근데 10번 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온 파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파트는 시험 끝나고 한번 자만할 때 읽어보는 파트예요. 우리가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을까요? 시험은 요령 같아요. 시험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은 요령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우리는 찍어서 맞으면 점수 안 주죠? 찍었으니까. 10분 동안 심사숙고해 고민해서 하면 10배 주죠? 안 그래요. 요령이더라고요. 그런 요령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풀어봐야 될까요? 예, 많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되니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시험 합격이 목적이죠. 결국 아무런 고민 없습니다. 일단은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맞아요. 왜 이렇게 쉬는 시간 안 오는지,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금방 들어오는 건지.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참 앉아 계시기가 쉽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등도 쑤시고 그죠? 좀 쑤시고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조금만 견뎌봅시다. 그래서 정착물은 이렇게 했는데 아까 건물은 정착물이다 이게 맞고 정착물 건물이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할 때 애매하고 불분명할 때 누구 걸로 보자? 매수인 것. 자 보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저기 45페이지 구별 기준 세 번째 줄 있겠습니다. 45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운데쯤 이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뭘로 합시다. 가장 키워드가 그겁니다. 매도인 것이 아니라 매수인 걸로 보자는 얘기.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는 서로 대조를 나타내는 말들을 잘 내요. 매도인, 매수인 잘 바꿔요. 근데 이게 바쁘다 보시면은 매도인, 매수인 좀 얼른 또 잘 안 읽혀지죠. 집에서 보니까 매도인 써져 있잖아요. 나는 매수인 읽었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보시자는 얘기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물건의 부착 방법, 성격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의도, 그 다음에 당사자 관계 다 나왔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가서 광유. 그러니까 지금 협의부동산에서는 토지하고 정착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사적은 내 건데 공적은 아니고 땅 속도 일정한 범위의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정착물은 그죠? 건물 있고 건물 아닌 것이 있는데 건물은 정착물 맞는데 정착물은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 지금 포인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매하거나 안 될 때는 매수인 걸로 보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47페이지 보시면 광해부동산. 그러면 광해부동산은 요 녀석에다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지금 요거겠죠. 그러면 요 놈만 지금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협의는 끝났으니까 준부동산은 반드시 뭐 등기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친 그 물건이 준부동산이지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준부동산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법이 있으므로 준부동산화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법이 있더라도 등록이라는 절차를 안 거친 자동차는 동산이죠. 이게 반드시 뭐 공시 요건을 거친 그 물건이 준부동산이지 개별법 때문에 준부동산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자, 읽어갈게요. 거기 광해부동산의 것은 볼까요? 광해부동산, 넓은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해서 만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터 등기할 수도 있고 개별법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하자면 준부동산은 광해부동산에 포함되는 거지 협의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이해하신 거죠? 이게 뻔한 내용을 제공하죠. 요 준부동산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요놈에 포함되죠. 광해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틀렸어요. 협의부동산 얘기하죠. 광해부동산 민법상에도 포함되지만 각 개별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광해부동산은 요 녀석은 민법상 개념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빠졌으니까 틀렸잖아요. 광해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부동산을 말합니다. 틀렸어요. 협의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광해는 요 녀석과 요 두 개를 동시에 합쳐야 광해지 요거 하나만 나타내면 광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어쩌면 이게 카테고리 전부라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이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거 앞으로 10번 얘기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한 번 얘기했습니다. 다음번 가면 또 얘기하고 한 수십 번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완벽한 요걸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아까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계속 돌려서 보시면서 내가 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보시란 그 얘기요. 그래야만 그게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확히 어쩌니까 하나라도 봅시다. 하루에 한 개씩만 정확하니.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만 의문을 만들 얘기요. 하루에 한 개씩만 온다면은 그게 하루는 한 개지만 어쩌니까 금방 쌓이면 전체가 된다니까요. 우리 한꺼번에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해부동산은 이제 뒤에 보시 준부동산은 또 개념 나오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업 뭐 쭉 나왔죠. 그 종류는 애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복합 개념만 했고 그 다음에는 36페이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부분 아마 여기에 갈려 있었는데 하나 더 두 번째요. 이번에 이제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부동산은 조금 틀려요. 부동산학에서 부동산학의 정의는 아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리와 기술 개발은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동산학의 정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복합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말뜻이. 그래서 아까 종합이란 말은 기술적, 경제적 세 가지를 동시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합부동산인 것은 복합은 똑같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렇게 했고 땅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어쩌면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훨씬 더 넓어요. 그 안에 일부분이 복합부동산이요. 먼저 두 개를 구별하시자면은 부동산학의 정의는 복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런 게 지문이 하나하나 문제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좀 나누자는 얘기요.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은 맨 첫 번째 토지 플러스 건물요. 토지하고 반드시 건물. 언제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항상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죠. 매질결자, 하발합자, 결합된 상태. 그러면은 이거를 또 문제 낼 때 어떻게 될까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고 결합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되죠. 그러면은 이 말을 이제 이해했는가 물어봅시다. 토지는 땅만요. 토지는 복합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부동산입니까? 토지는 복합 개념이죠. 왜? 건물 없잖아요. 제가 땅만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땅하고 건물 둘이 붙어 있을 때가 복합부동산이지 땅만, 건물만 나타내면 복합 개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어쩌면 결합이 된 상태가 복합 부동산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복합 개념. 그러니까 토지는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같은 토지 플러스 건물 요 말 자체를 물어보는데 제가 뭐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이 반드시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한 덩어리 됐을 때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뒤집으면은 떨어 있으면 아니란 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토지만 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지 복합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토지 플러스 건물 됐었을 때가 복합 부동산.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법률적 측면, 즉, 등기할 때 건물 따로 땅 따로 하죠. 토지대장 따로 있고 건물대장 따로 있죠. 그 다음에 과세, 세금을 매길 때 따로따로 하죠. 이게 얼른 이해 안 되신다면 안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이죠. 또 아픈데 찔러죠.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어찌 합니까? 한꺼번에 같이 함께요. 아니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별개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 따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매길 때도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그런데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값을 매기는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같이. 여기 올라오실 때 바로 땅에서 바로 올라오신 게 아니죠. 뭔가 저걸 통해서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용하고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번 가면 얘기합니다. 그게 오른쪽 다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이 일괄평가 쪽고 부분평가, 독립평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올 거니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다섯 번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은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건물요. 복합 건물은 여기 가운데 지금 뭐가 빠지냐면 기능이란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기능 건물이요. 그러니까 역할을, 기능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건물 하나의 기능이 두세 개 동시에 있는 거. 주상복합. 가장 우리 쉬운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건물 이렇게 썼을 때, 예를 들어서 1층부터 한 3층까지는 근림 편의시설, 상업용. 그 다음에 4층부터 한 20층까지는 주거용. 그래서 주상. 아시죠?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인데 주상 아파트니까. 이게 건물이 하나의 아파트냐, 주기능과 상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 주상복합 건물. 많이 쓰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다음에 말 안 할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니까. 지금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복합 개념은 거의 한 60분 얘기했었는데 복합 건물은 1분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 복합 부동산 5분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쪽에 있습니다. 분량으로 제일로 길잖아요. 이게 거의 이쪽인데 이게 섞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99%는 이쪽입니다. 지문으로 만들더라도 복합 개념이 지문이 4개 나온다면 복합 건물은, 그죠? 복합 부동산은 하나 나올까 말까 이 정도. 그러니까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 잘 구별을 합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요지예요. 말 뜻이. 이해하시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거기 지금 36표 보시면은, 자, 복합 부동산 의 볼게요.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별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표시합니다. 그 뜻이죠. 지금 36페이지 거기 의 첫 번째 말 뜻이. 그 다음에 그러나 거래활동 평가할 때는 같이 한대요. 그 말은 이용하고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 같이 쓴대요. 지금 요거 써놨죠. 지금 1번 얘기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지금,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그렇잖아요. 의미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용도를 먼저 말했으니까. 법률적, 과세적은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가 쓰거나 이용하거나 평가할 때는 한꺼번에 한대요. 그게 뭐라고요? 복합부동산. 자, 두 번째. 그러면서 토지와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지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결합된 상태로, 그래서 결합된 상태. 그래서 아까 복합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반드시 둘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만 나타내면 복합 개념이지 복합부동산이 아니란 뜻.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렇게 구조를 하시자고요. 그 다음 특징은 다음에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는 50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부동산학이 뭡니까? 그거 얘기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뭡니까? 복합 개념하고 복합 두 개를 구별했고, 이제는 부동산 용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 용어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토지의 분류에 따라서 맨 먼저 부지, 택지, 대지란 말 나왔죠. 거기서부터요.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토지 용어가 약 한 2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20개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중에 몇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보시면 거기 대지란 말이 있죠. 대지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택지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지란 말인데요. 요 세 가지 한번 구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대지가 엄청나게 지금 길게 써져 있죠. 자, 포인트는 대지란 말이 이건 전부 다 법률상 개념, 법적 개념입니다. 법률상 개념. 그래서 지적법, 등기법 등등 법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지목은 대입니다. 지목은 대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쓰이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길게 써 있는데 딱 줄여서 법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목은 대이면서 주거용, 상업용 쓰이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건축법상 무슨 법상 동그라 1번 얘기가 거기 건축법이 어쩌고, 그 다음에 볼까요? 공간 창조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우리 지적법 같은데 그 법을 지금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개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나만.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는 택지란 말이 이거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이요. 그 다음에 택지란 말은 우리 한자로 쓰면 집택자 땅지자죠. 그러니까 집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 가능한 땅이요. 또는 아니면 건축 중인 땅 또는 건축해서 남겨둔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집택자 땅지자죠. 한자 뜻이. 집 지을 수 있는 땅. 우리 식으로 하자면 건축 가능한 땅 또는 건축 중인 땅 또는 건축해서 남겨둔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주로 주거용도 수도 있고 상업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까지. 그러니까 대지보다는 택지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지란 말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당연하고 여기다가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을 수도 있죠. 특수한 용도 목적으로 남겨둔 땅이 있죠.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수도용 부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여기 안쪽에서 문제를 할 때는 뭐를 내야 틀릴까요? 예를 들어서 법적 개념의 땅이고 지목은 되면서 주거용 상업용 땅을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저것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개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개로는 언제든지 의미 파악이에요. 용도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잡으면 이렇게요. 여기가 지금 대지입니다. 그런 대지에게는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택지는 이렇게 쓰니까 여기가 공업용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대지는 택지다 이 말이 맞습니까? 택지는 대지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전자가 맞죠? 대지는 언제도 택지다 하니까 대지는 택지입니다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주거용, 상업용, 대지는 언제든지 택지에 포함되니까 대지는 택지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택지는 대지다 이 말은 틀려요. 주거용, 상업용은 택지면서 대지가 될 수 있지만 공업용은 택지지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야 어쩌니까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하고 부분 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 금방 되죠 사실은요. 딱 떨어지는 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먹은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좀 같이 합시다. 그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왔던 지문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반드시 키가 되는 문제는 책에서 나온 지문을 잘 안 쓰고 항상 의미를 어차피 엮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로는 이해 과목이고 사고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특히 중개사 과목에서는. 특히 제 과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쩌니까 우리는 암기에 사실은 좀 익숙해 있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대부분 뭐라 합니까? 무조건 애워. 말도 안 되는 소리. 애울 수 없잖아요. 애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 많이 합시다. 그 말을 자주 해요. 조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법적 개념의 땅, 대고, 주거용, 상업용 이것만 딱 나온다고 거기서 쉬워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비교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대지는 택지다 이 말 이해하신 거죠? 100% 맞잖아요. 근데 택지가 다 대지는 아니잖아요. 주거용, 상업용은 택지면서 대지가 될 수 있으면 공업용은 택지지 대지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지는 택지다 맞는 말, 택지는 대지다 틀린 말.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은 전부 다 그저 건축 가능한 땅이라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부지는 건축이 안 될 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번 똑같은 말, 택지는 부지다 맞죠? 근데 부지는 다 택지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 범주관계 어디에 포함되는 거 요거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는 택지다 맞습니다. 그러나 택지는 대지다 언제 다 맞는 말 아니고. 그 다음에
택지는 부지다 맞죠? 근데 부지는 언제든 택지만 아니라 택지 아닌 것도 포함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후보지하고 이행죠. 그 다음에는 첫 번째가 요건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후보지와 이행지는 조금 쉰 다음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1시 45분 되면 제가 끝내드릴게요. 예, 조금만 쉬었다가.